여보세요? 아, 로이어 경찰서입니다. 최준규 선생님 맞으시죠? 경찰서? 아, 네, 맞는데요. 아, 몇 년 전에 로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적 있으시죠? 지금 그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수사 중인데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병원 문 여는데 관여한 적도 없고 돈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사무장 병원 같아서 그만둔 건데. 경찰서에 와서 자세한 이야기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최정규 선생님, 요양병원은 처음이시네요. 네. 하지만 제가 그 어르신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라서 이 진료보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병원 행정과 재무를 지원하는 경영지원회사 대표입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행정 업무가 복잡해서 외부 전문가가 도와주는 구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아닙니다. 채용 공고에도 냈듯이 의사 선생님께서 행정 업무를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간병이나 시설, 평가, 청구 업무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럼 그 병원 운영은 김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맞나요? 예, 의료적인 부분은 제가 총괄합니다. 행정과 재무만 박 대표 회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에 더 집중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었나 보네. 어떻게 다음 달부터 바로 출근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과를 맡아주면 좋겠는데. 네, 가능합니다. 최 선생, 우리 앞으로 잘 해봅시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고령 입원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을 챙기며 직접 진료를 했고 회진도 돌았습니다. 면접 때 들은 얘기대로 병원의 행정 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난달 병상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는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에는 퇴원 환자가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에도 퇴원 예정 환자가 제법 되는데. 퇴원 예정 환자들과는 보호자랑 다시 상담을 해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보세요. 공실 병상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환자를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공실 병상을 어떻게 줄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있는 환자들이 적게 퇴원할 수 있도록 힘쓰시라고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원장님, 응급전원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좀 더 충원해 주시면은. 그건 박 대표님과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오늘 행정실장이 휴가라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왜? 여기 하지영 환자는 평가 항목상 기록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요양급여 청구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면 곤란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니, 이건 제가 의사로서. 최 선생님, 여기 요양병원 전문의 아니십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두루두루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장님, 302호 허일 환자 그 폐렴이 악화돼서 지금 당장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겠습니다. 예? 전원이요? 주치 판단이 그렇다면. 원장님, 이번 달 병상 가동률도 좋지 않은데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안 됩니다. 이 고령 환자에게 폐렴은 치명적입니다. 당장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겠습니다. 새 선생님,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원칙대로만 하면 운영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알아서 잘 좀 해주세요. 김 원장님, 박 대표는 정확한 지휘가 뭡니까? 병원 운영자 맞습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합법적인 경영 지원구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병원의 돈과 지원 관리는 박 대표 쪽에서 합니다. 저는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요. 예? 이제서야 실토를 하시네요. 아니, 그게 지금 말이... 김 원장이 병원장인 줄 알았는데 박 대표가 병원을 장악하고 있었네. 이대로 근무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당장 병원 그만둬야겠다. 저는 곧바로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요양병원 일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병원장이 실제 의료인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최진규 씨가 이에 연루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소위 한간에서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 네. 뉴스에서는 꽤 많이 봤는데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게 될 줄 몰랐네요. 자, 그러게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의 사무장 병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지원 변호사님. 네, 그 사무장 병원은 이제 쉽게 말하면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서 이제 병원을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 그 병원을 보통은 이제 사무장 병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네. 이제 의료법상 이제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또는 이제 의료법인 뭐 이런 곳에서만 운영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비의료인이 이제 돈을 대고 의사 명의를 이제 막 빌려 가지고 이제 병원장으로 세운 뒤에 실제로는 그 비의료인이 뭐 직원 채용이라든지 또는 뭐 병원 경영, 수익, 요양급여 청구 이런 것까지 뭐 좌지우지 한다면 이건 사실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 행정이나 세무, 노무 뭐 이런 걸 비의료인이 좀 관여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다 사무장 병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핵심은 이제 단순하게 뭐 지원해주고 보조하는 역할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병원 경영에 이제 뭐 지배를 하고 있냐 이게 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은 최진규 씨 내과 의사 이분이 지금 어쨌든 의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무장 병원의 공무원 관계가 성립될까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최진규 씨가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 운영의 뭐 공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뭐 알고 있었냐 또는 어느 정도 관여를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무장 병원 사건에서는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명의상 뭐 병원장이었는지 또는 단순히 고용되어 있던 뭐 봉직이었는지 또는 뭐 병원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 아니면 뭐 사무장 병원 구조를 알면서도 관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드라마 사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한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번 사례를 좀 보면 최진규 씨는 뭐 병원을 개설한 사람도 아니고 예. 뭐 박혁준 대표와 뭐 동업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병원 수익을 배분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김호영 원장과 처음에 면접을 볼 때도 김 원장이 실제로 병원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내과 전문의로 채용돼가지고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제 단순히 이렇게 이제 환자 진료만 했던 봉지기에 가까우니까 좀 혹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근무 중에 병원 구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뭐 이런 걸 알면서도 계속 근무하면서 허위 기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부당 청구에 협조를 했다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최진규 씨의 경우에는 이상한 점을 느낀 뒤에 곧바로 그 병원을 또 그만뒀거든요. 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공범으로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진규 씨가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좀 뭐 설명을 해야 이 결백함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그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 좀 쉽게 생각하고 뭐 대비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럴 때 단순히 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예. 왜 몰랐는지 또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해명을 해야 되고요. 먼저 이제 채용 당시에 이제 김호영 원장이 뭐 자신을 병원장으로 소개했었던 그런 사정, 그리고 박혁준 대표가 이제 경영 지원 뭐 회사 그래서 도와준다 이 정도만 소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병원 개설이나 투자, 뭐 직원 채용, 병원 통장 관리라든지 요양급여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고 관여도 안 했다. 단순히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에만 담당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채용될 때 썼던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 뭐 급여를 받았던 입금 내역, 채용 공고, 뭐 퇴사할 때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요. 뭐 김 원장이나 행정 담당자와 주고받았던 문자나 뭐 SNS 메신저 중에 혹시 유리한 부분이 좀 있으면 반드시 좀 확보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한 뭐 같이 근무했던 뭐 간호사 또는 이제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이 최진규 씨는 뭐 병원 운영이나 수익 배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든지 최진규 씨는 뭐 아마 몰랐을 거다 이런 거에 좀 진술해 주는 것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진규 씨가 뭐 이전이나 그 이후에 이 병원에서 근무하기 이전 이후에 비슷하게 이제 진료를만 담당했고 비슷하게 행위를 했다는 것을 좀 입증을 한다. 그래서 이 병원 역시 처음에는 일반적인 봉지기와 비슷하게 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 원장은 이 사무장 병원에 확실히 동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처벌이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김호영 원장은 이제 최진규 씨와는 그 직위나 위치가 전혀 사실 다릅니다. 예. 최진규 씨는 단순히 고용되어 있던 봉지기에 가까운 반면에 김 원장은 병원 개설 명의자이자 뭐 대외적으로는 그 병원의 병원장으로 표시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다른데요. 예. 김 원장은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임을 알면서 의사 면허와 병원장 명언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의료법 위반 책임은 좀 피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상 처벌 수위를 좀 보면 이제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이제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또 그 외에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도 심한 경우에는 아마 그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 뭐 사무장 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요양급여를 좀 부당하게 수령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드라마에서도 보면 박혁준 씨가 이런 부분을 최진규 씨에게 뭐 아주 대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사실 이제 사무장 병원에서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그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겉으로는 의사가 하는 정상적인 병원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박혁준 씨가 이제 병원을 지배했다면 공단에는 사실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속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무장 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뭐 이제 의료법 위반을 넘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을 속여서 이제 돈을 받은 사기죄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호영 원장도 그 구조를 알면서 명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뭐 사기 방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부당 수급한 요양급여가 이제 5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도 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돈 같은 거는 이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둔 그 세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썼다라는 것은 환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환수할 방법도 좀 있습니까? 네, 뭐 당연히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제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급했던 요양급여 비용을 뭐 부당수급 비용 또는 이제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고 환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이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무장 병원은 애초에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단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환수 조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사무장 병원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 말씀하신 그럼 환수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네. 이 박혁준 대표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박혁준 대표는 이 사건에서 사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비의료인인데도 병원 개설 자금을 대고 직원도 채용하고 병원 통장도 관리하고 수익도 관리하고 또 요양급여 청구도 실질적으로 다 지배를 했다면 이건 뭐 단순한 행정 지원자가 아니라 사무장 병원에서도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의료법과 또 특경법상 뭐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되는 건 당연할 거고 네. 거기다가 나아가 이제 처벌 수위는 김 원장보다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무장 병원은요 일반인들이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 그렇죠. 예. 뭐 병원 가가지고 여기가 그 유명한 사무장 병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 쌓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제 병원 간판이나 병원장 이름만 보고 이거 사무장 병원이네 이렇게 알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병원장이 누구인지 약간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나 또는 의사가 아닌 대표나 실장이 뭐 진료 방향, 입퇴원 여부, 전원 여부, 뭐 진료 기록 작성과 관련해서도 좀 관여하는 것 같다. 뭐 장기적으로 입원하다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다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환자 상태보다 뭐 병상 가동률이나 보험 청구에 지나치게 좀 강조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은 뭐 이상하다고 좀 느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거나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의료인들이 좀 문제인데 의료인들도 취업을 할 때 병원의 개설자, 실제 운영자, 급여 지급 주체, 통장 관리, 인사권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네. 공직으로 취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결국 병원이 뭐 누구를 위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사무장 병원은 단순히 뭐 병원 내부의 문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오늘 사례처럼 의사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니까요. 누가 병원을 실제로 지배했는지, 의사가 그 구조를 알고 관여했는지 또는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이런 사무장 병원으로 보이는 병원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료진들도 봉지기로 이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